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협의회 법제이사로도 이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주제로 선정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변에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어,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간단히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이해하시는데 오히려 더 번거로우실까봐 일단 오늘은 좀 개요만 설명드린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로서 한 20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 법인에서도 형사사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또 책까지 썼습니다. 조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조세 형사사건과 조세 행정소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주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중복병원 의료기관 중복운영 분야라든지 아니면 사무장 병원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상속세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세금입니다. 상속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세금이죠. 왜냐하면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결국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만 상속세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속받는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의 주식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실 특히 가업승계를 원하는 분들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상속세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상속세를 아예 없애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중에 처분했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 형태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했을 때 취득한 거를 상속받았을 때 그때 한번 과세를 하고 이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또 한 번 더 과세를 하죠.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한 번 딱 과세하는 걸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학자들 간에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구체적으로까지 현실화 될 정도로까지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똑같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그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그 세금 이제 상속재산 가액과 세율을 곱해서 기본적으로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30억 초과 구간이니까 50%가 적용이 돼서 나는 50억 원을 상속세를 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100억 원이면 내 그 100억 원 중에서 1억 원 이하 과표 부분은 10%, 1억 이상, 1억 초과 5억 이하 부분은 20% 이렇게 쭉쭉쭉 구간을 나눠서 각자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들을 싹 다 더한 금액이 이제 상속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세수가 1년에 거의 5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페이지 단위로 안 넘어가나? 됐나? 네. 이렇게 안 하고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는 수 없나? 지금 순차적으로 나타나네? 제가 뭘 잘못했나? 제가 뭘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에서 특히 세법상 용어 중에서 피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망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는 경우에 이제 상속재산이 사망 당일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재산은 상속인, 법정 상속인이죠. 상속인과 수유자, 유언으로서 상속재산을 받는 분, 증여받는 분을 말합니다. 그분들한테 상속재산이 이제 귀속이 되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하고 법정 상속인하고 유언을 통해서 내지는 사인증여라고 해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얼마를 내지는 어떤 재산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인증여라고 하는데, 유언으로서 상속재산을 주는 거나 아니면 사인증여를 통해서 주는 거나 법적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이제 이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세를 내게 되고요. 여기에 상속 포기자를 제가 여기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시켜 놨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과거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거슬러서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도 여전히 상속세, 과거에 자기가 받았던, 지금 현재 상속 포기했더라도 과거에 미리 땡겨받았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제 상속은 상속인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상속인별로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인의 반계율족, 반계율족까지만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딱 순위는 정확하게 없지만 1순위, 2순위 자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동순위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자는 아무런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지분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5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들은 1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속 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안 나오는구나. 그럴까요? 네. 자, 여기서 피상속인이 이제 아까 망자시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70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순위 상속자만이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자는 자녀들이죠. 직계 비속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아들하고 딸이 이게 하나 죄송합니다. 이 화면입니다. 아들하고 딸이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고, 배우자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1순위 상속권자는 2순위 상속권자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아들, 딸 이 세 분이 여기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딸한테는 1씩 부여가 되고 배우자한테는 1.5가 부여가 됩니다.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7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모로 아들, 딸 1, 자기 거 1.5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분자로 자기 목 이렇게 더하면 30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아들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딸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습상속이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보다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 먼저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딸한테도 상속 지분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도 아버지랑 같은 날 사망한 걸 전제로 해서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상속권자들한테 상속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딸 몫으로 먼저 20억 원의 상속이 이루어진 걸로 가정을 하고 같은 날 다시 그 20억 원이 또 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1순위 상속권자인 그 사망한 딸이죠. 외손녀겠죠. 그 외손녀와 사망한 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20억 원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위한테 12억 원이, 그 다음에 외손녀한테 8억 원이 이렇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보통 그렇게 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분이 생전에 자녀 중에 특정인과 너무 관계가 안 좋거나 내지는 배우자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내 모든 재산을 다 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한테 유언으로서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정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만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아무리 피상속인이 이 사람한테 나는 도저히 상속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전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 유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몫을 초과해서 받은 사람한테 반환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몫만큼만 받은 사람한테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의 반환 청구 대상은 유언을 통해서 내지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법적 상속분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은 유증받은 자, 유증이라는 건 유언으로서 특정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죠. 1년 이내에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들도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1년 이내가 아니라 한 7, 8년 전에 망자 재산의 한 80%를 먼저 사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유류분이 망자가 돌아가셨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상속분,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될 거라는 걸 유류분이 침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이라는 그런 기한 제한 없이 유류분권을 행사를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 통상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사망 당시 기준 망인 명의의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은 사람이 자기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한테 내 재산을 다 공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공개 안 하시는 분들이 또 태반이죠. 그래서 사실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지적과에서 해당 자료를 다 상속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요즘에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래서 안심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구청에 가면 금융재산 조회도 해주고 또 부동산 정보라든지 자동차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조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또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아까도 보셨지만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사망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산가들은 대부분 다 쪼개서 살아생전에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최대한 적어야만 자식들이 상속세를 적게 된다는 걸 알고 다 쪼개서 미리미리 사전 증여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렇게 쪼개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쪼개기로 인한 그 절세 효과, 감세 효과를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0년 이내 내지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사전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 세금을 내는 거냐? 사전 증여했을 때 증여세 냈을 텐데 또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서 누진세율 적용해가지고 높은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왕년에 사전 증여할 당시에 냈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추정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추정재산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 인출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 용도를 상속인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자녀들한테 상속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자가 돌아가셨는데 망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봤더니 1년 이내에 막 2억 원 이상이 어디로 계좌이체가 되거나 현금 인출이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 그 용도가 우리한테 상속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 사용이 됐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이 돈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원인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부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채무는 상속재산 계산할 때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망 직전에 허위 채무를 잔뜩 만들어 놓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채무를 그렇게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부담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어디 사용됐는지 상속인들한테 그 돈이 가지는 않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료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사망 전 10년 이내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게 됩니다. 사망 전 2년 내지 10년치를 봐서 이 10년치에 대해서는 인출된 금액이 상속인한테 증여됐다는 것을 내지는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입증을 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했듯이 사망 전 2년 이내에서는 상속인이 오히려 그걸 입증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노년에는 이 재산을 소비할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근거를 다 남겨놓고 정확하게 소비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상속인들 사이에 굉장한 분쟁이 많죠. 왜냐하면 아버지 계좌를 열어봤더니 큰오빠 언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5억 원 받았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상속세는 이제 상속 재산 가액에서 재산 가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상속세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인적 공제라고 하는데 일단 무조건 일괄 공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5억 원을 최소한도록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5억 원보다 만약에 기초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라고 그래서 이 기초공제와 그 밖에 인적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5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근데 하여튼 여하간에 5억 원 정도 일괄 공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 공제 중에 자녀들은 5천만 원 정도를 1인당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65세 이상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에 추가로 또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를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5억 원이 안 되더라도 5억 원 정도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자녀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는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이 또 공제가 돼서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8억 원, 7억 원, 8억 원밖에 안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가령 7억 원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5억 원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경우에는 5억 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 아까 봤던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돼서 총 7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속세를 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이제 증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죠. 그렇지만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세법상의 개념인데 결국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뭐 영주권자라든지 뭐 아니면 장기간 해외에서 직업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거주자죠.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합산하는 이유도 결국은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쪼개기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내지는 쪼개기 증여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산하냐면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그 다음에 할머니로부터 다시 1억 원을 증여받는다. 그러면은 할아버지 증여받은 3천만 원은 뭐 그대로 3천만 원 증여받은 게 되고 5천만 원 증여받은 어머니 5천만 원 증여받은 게 되는데 할머니한테 1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는 세율을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 동일인의 개념에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부부가 다 동일로 묶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1억, 아버지가 1억 이렇게 줬으면 동일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1억, 할머니가 1억 이렇게 줬으면 동일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1억 3천을 받은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에 증여세를 계산해서 세액을 정합니다. 아버지로부터 2억 원 받았을 때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동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2억 5천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증여도 아까 상속세도 뭐 배우자 공제나 뭐 일괄 공제가 있었듯이 증여도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정도가 6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직계 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 기준이죠.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느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납니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일반 친척한테 증여를 받은 경우는 1,00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지금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까지를 10년까지 기간 동안에 딱 이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되고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공제가 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이제 최초에 배우자로부터 8억 원을 내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는 거죠. 그때 어떻게 공제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로부터 최초로 8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8억 원 중에서 2억 원 부분만 증여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되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공제 한도가 5천이었는데 아버지도 직계 존속이고 할머니도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아까 3천만 원 한도가 이미 적용됐고 나머지 2천만 원 한도만 자녀 한도가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받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 자녀 한도 2천만 원을 적용해서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아들 거 공제 한도는 아직 적용이 안 됐죠. 직계 비속으로부터 공제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아들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그러면 나머지 5천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그러니까 반응 지금 이 사례에서 지금 배우자로부터 6억 원, 8억 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제로지만 그래도 증여세 제로인 상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아들한테 2천만 원을 줬는데 증여신고를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 돈이 부풀려서 1억 원이 됐을 때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과거에 증여했던 사실에 대한 어떤 신고 내역이었기 때문에 자금 출처 그냥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가령 큰아들 집에 증여를 할 때 큰아들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며느리한테 했다가 손자한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 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한 증여가 더 유리하다. 이 얘기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상속인들이 10년,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증여가 된 거는 5년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손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그냥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좀 큽니다. 네,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망 당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상속세 절세 효과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증여하고 나서 7년 뒤에 사망하면 상속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속세 절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부동산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30억 보유자 중에 증여를 하고 20억 원은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30억 원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 그래도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닌 게 부동산은 통상 많이 오르잖아요. 이 부동산이 7년 후 내가 죽었을 때 15억 원 올랐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10억 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했을 당시에 그 과세 표준 금액이 나중에 그 상속 개시 당시 그 재산 가액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이내에 내가 사망했지만 내가 증여한 재산이 가액이 상당 부분 올랐다라고 한다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돈 빌리면서 이게 혹시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까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세무서에 과연 이 돈이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이체가 됐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성격의 돈이냐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일단 차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차용증은 확정일자, 소위 말해서 공증을 받아놔야 됩니다. 공증을 받아놔야만 그 사후적으로 세무조사 때에 대비해서 사후적으로 작출한 허위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이자까지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러면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세법상에서 적정 이자율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특수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적정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돈만큼 증여된 걸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율이 4.6%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6% 이상의 이자를 약정을 하고 그 이자를 실제로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걸 남겨두면 나중에 부모 자식 간의 그 차용 거래가 증여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